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광장 정치는 더 극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헌재의 탄핵 기각을 압박하는 반면 민주당에선 탄핵 인용이 나올 때까지 비상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신 이인영 의원과 자세히 살펴봅니다. 품격 토론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정책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10일 월요일 정책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에 복귀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속된 지 52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습니다. 앞서 지난 7일이었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공소 제기가 이뤄진 점 등이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 항고를 주장했지만 이 대검찰청에서는 고심 끝에 석방 지휘를 했고 결국 이대로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내내 분주했습니다. 다른 야당과 함께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를 촉구했죠. 예, 지금 민주당과 주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가 긴급 원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도에 따른 기획이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5기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심 총장을 또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네. 지금 이 야당들이 고발하기로 한 거는 심 총장 지휘로 법원의 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이 검찰 스스로 포기를 했다 이런 건데요. 또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이 이 법원에서 불어댔을 때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이번에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줬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춰야 한다는 여론전에 돌입했네요. 예,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지금 여당은 공수처가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여당은 5개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역공했습니다. 네. 이미 29번의 탄핵 소추로 국정이 거의 마비 상태라면서 이재명 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었다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 직접 여당 의원들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지난 8일 밤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안부를 물으려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마침 옆에 있어서 건네받으면서 이제 통화가 성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에게 당 지도부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석방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 피곤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지만 검찰의 석방 지휘가 늦어지면서 그제 석방되지 않았던 상황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나눈 대화 내용을 일부 소개했는데요. 구속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다. 또 이 과거에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이 많이 생각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석방된 날 저녁을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나온 것이 있나요? 윤 대통령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이 외부 활동은 좀 자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자칫 외부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을 윤 대통령 측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지만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같다 설명했고요. 다만 탄핵 심판과 별개로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네. 변호인들과는 수시로 대응책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이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바로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 만큼 관저에 머물면서 국정 현안과 관련한 자료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식도 알아보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해서 군 당국이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 군 당국의 발표를 앞두고 공군이 해소해야 할 의문점이 좀 많습니다. 네. 이 좌표가 잘못 입력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오폭 사고는 KF-16 전투기 2대 중에 1번기 조종사가 좌표 숫자 1개를 잘못 입력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 훈련 당일 비행에 앞서 전날 목표 지점 좌표를 받고 이를 USB 형태의 임무 계획 장비에 입력을 하는데 네. 이 장비를 비행 당일 전투기에 장착하면 사전 입력한 좌표가 전투기에 연동됩니다. 네, 하지만 1번기 조종사는 좌표 중에서 7자리로 된 위도 숫자를 하나 중 하나를 잘못 입력했고 네. 이 검증 과정에서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이 공군은 또 사고 발생 후 약 100분이 지나서야 전투기에 의한 폭탄 비정상 투하 사고가 발생했다고 확인한 바 있는데요. 당국의 대응 과정도 지금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민가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이 58가구였는데 142개 가구로 늘었습니다. 조사에서 건물 피해는 전파 1건, 반파 3건, 그리고 소파 138건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정부는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정부가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전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의사, 의대생 단체 움직임은 있나요? 아직 지금 딱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핏대를 세우는데요. 네. 의대 의전원 학생협회는 정부 발표에 대해 그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한 거는 협박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결국 정부 마음대로 대학 총장들 마음대로 되겠냐라고 비꼬았는데요. 의대생, 의사단체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의대 학장과 소속 교수는 이 데드라인으로 제시된 이달 말까지 학생들을 개별 접촉해서 복학을 한다는 이런 방침입니다. 이달 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출석 일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러면 이번 학기 이수가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그에 따른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판단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특히 경실련은 의료 정상화를 기대하며 고통과 불편을 인내해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정부의 행태는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현지 시각 9일이죠. AFP 등 이제 외신 등을 보면은 이 러시아 국방부가 현재 지금 이 러시아 지역을 점령했던 우크라이나를 모두 다시 공격해서 다시 수복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현지 시각 7일과 8일이죠.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25명이 숨졌다고 이제 영국 BBC가 전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도네츠크주 도브로필리아로 이 지금 탄도미사일 2발이 주거용 건물과 쇼핑센터를 강타해서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이 미국에서 이 위성 사진을 제공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지형과 지물 등을 파악해 왔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무기 제공과 정보 공유를 중단한 데 이어서 기밀이 아닌 상업용 위성사진 접근 권한까지 완전히 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격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김포공항과 광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공항 이용하실 분들은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안개가 해소된 뒤에도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요. 제주 산지의 경우는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쌀쌀한데요. 낮에는 서울이 14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전주, 대구 15도 등 11에서 15도 분포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봄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봤을 때 마스크 착용 내일까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와 호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이 서쪽이 지금 대기 상태가 혼탁하다는 얘기인데요. 내일도 수도권과 충남의 대기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현재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분기점까지 정체 시작됐고요. 수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은 반포에서 서초까지 어렵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기흥 동탄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기흥 동탄 부근 3차로와 4차로에서는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막히고요. 부천에서 신월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인천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조양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무안 2터널 부근인데요. 승용차 단독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매송에서 팔단 분기점까지 12km 넘게 막히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신 이인영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계엄을 빨리 해제하고 또 그걸로 인한 내란들 그 여진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걸 종식하고 국회에서는 탄핵 절차 밟고 또 헌재에서의 소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국민의 뜻대로 결론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국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석방되는 모습 지지자들한테 90도 인사도 하고 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하고 환한 웃음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우선 내란 수계라는 아주 역사에 남을 오명을 가진 윤석열 그 모습은 아니다. 이게 마치 친일 행적을 한 사람이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고 또 불편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인용한 이유,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으로 계산해야지 날짜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게 왜 하필이면은 윤석열이냐 이런 국민들의 매서운 비난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할 말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 서민이고 보통 시민이었으면은 그렇게 했겠냐. 또 그게 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표라도 그렇게 했겠냐. 이런 질문들이 저는 법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란죄 수사권 문제도 언급을 했어요. 명확한 어떤 규정이 없다. 대법원 판례도 없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는 피고인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뭐 이런 판단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내란죄가 명백하죠. TV로 계엄이 선포되고 또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고 선관위를 점령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명확하게 생중계되었었고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저건 명백한 불법이고 유언적인 행위다. 그리고 그것은 내란에 해당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인식 또 법감정 이걸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포기한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검찰 그 이른바 특별수사본부 이쪽의 수사 주체들의 의견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이렇게 모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단 이것을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즉각 석방해라 이렇게 지시했다 그러는데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애초부터 풀어줄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합니다. 예컨대 이른바 검사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끌었던 문제라든가 네. 또 즉각 항고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또 권한이 그 검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주체들의 의견을 묵살하다시피 하고 석방을 지휘한 거라든가 또 게다가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실체적인 그 진실 그걸 가지고 있는 이른바 경호처의 서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수사 방해 행위에 준하는 이런 행동을 한 김상훈 그 경호차장, 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어떤 영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 배우가 그 검찰 수뇌부였다는 점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보면 애초부터 심우정 검찰총장이 각본도 쓰고 연출도 하면서 풀어줄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그 법기술자들이 테크닉을 발휘해서 윤석열 석방 이런 과정을 만들어낸 거라면 정말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런 고민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전에 이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같은 즉시 항고가 위헌 판단을 좀 받았는데 지금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위헌 여부에 대해서 법정에서 한번 가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고 그다음에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또 필요하다면은 뭐 또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까지 밟아가는 이런 과정을 검찰이 충실하게 했어야죠. 이게 이전에 그 사법체계 관행과도 다르게 돌연 이 윤석열의 이름 앞에서 이런 행위를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2025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는데 행보가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제 어떤 행보를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구치소에서 나와서 국민 지지자들을 향해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부터 해놓고 또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흔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동안에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보면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한테 전가하고 네. 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을 버젓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른바 국민 밉상으로 윤석열의 이름은 역사에 큰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비상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의원총회 분위기는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수권 정당다운 모습으로서 의연하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일 의총을 비상의총을 네. 2번씩 하고요. 또 광화문에서 있는 응원봉을 들고 나온 정의로운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곧 탄핵 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올 텐데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로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의연하게 든든하게 민주당은 자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심우정 총장에 대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비판도 좀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도 있다.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의원님 개인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 개인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의 의견을 넘어서 모든 야당의 의견 그리고 탄핵의 광장에 나온 국민들의 절대적인 의견이 이건 명백하게 검찰총장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모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고발 조치도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정도의 중대한 사태를 저질렀으면 검찰총장 스스로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태를 저지르고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걸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 스스로가 물러나야 한다. 이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에 여론은 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이미 압도적인 여론은 단 한 번도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이것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여론의 향방이 때로는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그 격차를 좁히는 듯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의 향방을 결정하는 이른바 중간층의 여론은 단 한 번도 그런 압도적인 탄핵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국민 여론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또 마땅히 심판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 판사나 법원이 아닌 검찰총장을 타겟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 이 사태의 원인과 또 최종적인 결과를 제공한 것은 검찰총장이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네. 말씀드렸지만 구속 시간을 좀 더 앞당겨서 아무런 시비 없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시간을 이른바 도과시킨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고 또 이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그렇다 하더라도 즉시 항고를 통해서 2차적, 3차적 판단의 길을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지휘를 통해 가지고 석방을 하도록 한 거 이런 것들은 기승전결이 모두 심우정으로 통하고 있다. 이런 그 판단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좀 타겟으로 하는 모양새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수사권 논란이 계속 일었었는데 이번에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 좀 아쉬움은 없으세요?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내란 행위를 신속하게 진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체포, 구속 네. 이런 과정들이 보다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혼선들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분명하게 단호하게 정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 모두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이 부분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영향이 없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헌재의 심리 과정들이 윤석열의 수사 이런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여러 심리 과정에서 직접적인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증인들도 그렇게 출석시켜서 신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에 어떠한 그 영향을 줄 그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법률가들이나 또 우리 당의 압도적인 중론은 이거는 헌재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런 그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다시 한번 절차적 문제 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재는 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또 지켜보는 과정에서 심리를 종결했고 이제 자체 평의를 통해서 판결만 앞두고 있고 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제는 헌재 판결이 나와서 조속히 이 분열 갈등 이 말하자면 내란 사태가 종식되고 매듭 지어져야 한다 이렇게 그 여론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없이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이제 심판의 문을 여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지금 국민 분열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야 다 승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마땅히 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대선이 이루어지건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국민이 다시 통합되는 그런 문을 열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당장은 경제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서민과 중산층의 삶,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그 현실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대로 우리 국민의 에너지와 지혜가 모여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탄핵은 기각될 일이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이라면서 이제 중도 보수 정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네. 민주당은 중도 보수의 길보다는 중도 진보의 길, 대중적인 진보의 길, 대중의 생활상의 진보의 길 이런 것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의 이해도 대변하고
또 양심적 보수, 또 합리적 보수와 타협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민주당의 성격을 크게는 개혁적 국민정당이고 중산층과 서민과 중산층의 당이고 또 평화와 통일을 이룰 민족의 당에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중도 그리고 양심적 보수가 공존하는 민주연합당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 그대로 우리 민주당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난 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때로는 시장과 타협하고 절충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만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면서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길을 통해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이런 정책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화된 정책으로 만들기도 했고 또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든가 기초노령연금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 편안하고 그 가족들에게 그 일방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사회가 공공이 함께 나누어지는 이런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활상의 진보, 대중적 진보의 길을 걸어왔던 그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과 또 대기업 부자들의 삶이 공존하는 상생경제, 공유경제를 위해서 경제민주화의 길을 선도해 왔다는 점 이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 복지나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대중의 동의를 얻는 그런 의미에서 대중적인 진보, 생활상의 진보 이런 길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데 방점을 두면서 민주당이 전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용주의 정신은 있었지만 정체성은 중도 진보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란색 옷을 입고 빨간색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하다. 지금 좀 어색한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의 정책에서 좀 보여지고 있나요? 글쎄요,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조금 더 이렇게 양심적인 보수라든가 또 온건한 보수라든가 중도적 보수라고 얘기되는 분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분들의 이해와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기다렸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전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꾸거나 혹은 후퇴시키지 않고도 이런 정책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제가 원내대표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또 합리적 보수, 온건한 보수, 양심적 보수와 대화하고 절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은 통일부 장관도 지내셨기 때문에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핵 문제, 북한은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북미 대화 방식, 미국의 어떤 스탠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남북 관계의 개선 이전에 북미 관계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일정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의 개선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은 한참 뒤에 이루어지면 한반도에 있어서 정세의 주도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상실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국익의 손실 이런 것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북미 관계의 개선을 남일 보듯이 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네. 네. 그 북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자꾸 고도화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과연 뭐 대화가 가능하겠냐 그러지만 저는 대결만 앞세우지 말고 대화를 복원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의 해법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 자신이 작은 접근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모으면 큰 변화를 이끌 수 네.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통 크고 대담한 그런 제안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산가족이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남은 것은 뭐냐면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80년 전에 광복을 맞았지만 그 광복의 빛이 휴전선 이남까지만 비치고 있습니다. 통일은 광복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이 행복의 빛을 바라고 느낄 수 있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광복 80주년 통일의 원년이 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통일은 대한민국만의 뜻으로 되진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통일을 국제사회가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국민들은 꿈과 기대를 접지 말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인천과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서해안에 이렇게 매우 짙은 안개가 남아있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도 곳곳에 안개 낀 곳 많으니까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김포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안개 해소된 뒤에도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인데요. 오늘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까지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와 호남 지역 등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오늘 종일 이쪽 지역으로 대기가 혼탁하겠고요. 내일도 수도권과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 높을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는 조금 쌀쌀한데요. 낮에는 서울이 14도, 대전, 대구, 전주가 15도 등 11도에서 1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겠고 오늘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4도, 낮 최고 기온 16도로 거의 오늘과 비슷한 기온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와 제주는 흐린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치소 앞과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석방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대표님. 글쎄요. 보니까 이제 SNS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약간 비판적인 얘기 중에서는 개선 장군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마치 무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국정 양극화되는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지난 12월 3일 비상경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지금 혼란의 가장 핵심적인 이 요인인데 좀 더 겸손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의 옛날 대선 세레머니처럼 어퍼컷 세레머니 하고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일단 개선 장군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하는 부분을 이제 먼저 홍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예.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 상황입니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이게 본안 이제 재판에서 나온 그런 판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여곡절 오늘 지금 올림픽 도로 상황만 보더라도 안개가 많이 끼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딱 그런 심정이었어요. 저도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정국과 또 대한민국의 이 불확실성 이 안개처럼 참 언제 환하게 거치나 이런 걱정과 우려 그런 심경입니다. 대통령의 나오시는 모습은 조금 적절했는지. 대통령께서는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90도 폴드 인사하고 또 손도 흔들고 또 주먹도 불끈 쥐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지지자들과 또 국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국민 통합의 이야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상황 국민 통합을 염원하는 그런 국민들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런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어깨가 더 무겁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대표님?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차원의 어떤 변론 기일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마쳤고 지금은 평의를 거쳐서 최종 결론을 지금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 영향을 줄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유무죄를 따진 내용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제1의 이러한 혼란상,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야가 입장은 다르죠. 구속 취하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 구속 취하가 이루어진 결정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건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기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 1차적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책임론이 있는 거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무슨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예를 들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위헌 요소가 없다거나 이런 걸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내란죄 유무죄, 그러니까 내란 행위 자체를 놓고 또 기타 비상계엄과 여러 가지 이후의 일련의 과정을 놓고 이것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인가 여부를 따지는 거였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무런 연관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윤 대통령 측이 어떤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어떤 절차적 문제 이런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이제 피의자를 재판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그 절차의 정당성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1988년이 출범한 헌재는 그동안 8건의 이 탄핵 심판을 심리했거든요. 그 중에 7건을 이제 목요일 내지는 금요일에 다 이제 선고를 했어요. 특히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선고는 각각 변론 종결 11일, 14일 채인 금요일에 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언론은 금주 이제 그랬죠. 금요일 네. 정도로 이렇게 봤는데 하지만 이 구속 상태로 변론에 참석하던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황은 복잡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이게 방어권 침해에 지금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이제 제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 무리한 상황이 또 아닌 상태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 절차의 명확성과 또 수사 과정의 그런 적법성 문제를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헌재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생겸 이 주요 관련자들 그러니까 경찰청장 뭐 군 인사 뭐 이런 분들의 신문 조사를 증거로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게 2020년 개정된 그 형사소송법 그 규정에 따라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공범의 피의자 신문 소서는 형사재판 증거를 쓸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헌재가 그러면은 자 공수처는 이번에 이제 법원의 결정은 구속 취소 결정하면서 첫째는 이제 구속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공수처가 이 내란죄를 수사할 주체가 맞느냐 그 아주 큰 심한 의문이 든다. 여기에 대한 판단부터 서야 되겠다.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구속 취소 결정뿐만 아니라 본안 이 판사예요. 이분이 이 결정을 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직접 진술을 듣지 못하고 이 이제 수사 기록에 포함된 그런 부분이나 또 공수처에서 조사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 그리고 홍정은 국정 1차장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는 진술이 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충분하게 헌재가 이걸 짚어봐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이 아마 올 내일 중에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변론 재개 요청에 따라서 헌재가 그걸 수용해서 변론 기일을 별도로 잡으면은 지금 헌재 내부 결정이 이게 참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만일 그런 변론 재개 요청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수용하지 않고 나름 뭐 선고 일정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건 헌재에 뭐 한마디로 내부의 팽이가 웬만큼 정리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홍 대표님, 국민의힘에서도 변론 재개를 좀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당초 저희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이번 주 선고는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하여간 선고 시기가 어떤지는 정말 이거 그야말로 정말 이건 헌재에서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이 참 어려운데 일단 그 지난주 금요일까지 계속 회의가 있었다는 평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이요. 이번 주엔 지금 일정이 공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발표를 할 수 있을까 말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마쳤기 때문에 마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아마 그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주심 판사가 이제 그 선고문을 판결문을 작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초안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이 그걸 작성을 하고 주심 판사 중심으로 해서 작성이 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주심 판사가 다른 헌법재판과의 회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 감안하고 또 최소한 3, 4일 전에 일정을 공개하잖아요. 네. 그런 일정 그거 감안하면 원래도 이번 주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아하, 원래도. 예.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거로 보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추가적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방어권이 그러면 제한됐느냐 이 문제하고 새로운 변론을 해서 새롭게 따져야 될 사실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이 그 문제를 판단을 하겠죠. 예를 들면 명확하게 이 지난 그 변론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추가적인 증거 사실 또는 새로운 어떤 증언 이런 것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그 뭐 이 일반 법원에서도 1심에서 다룬 증언과 증거는 2심에서 또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다 서류로 가름하고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증거나 증언으로 채택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관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속치와는 추가 변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 회유 의혹 뭐 양심선언을 해라고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탄핵 변론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후의 상황 부분으로 지금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바뀌지 않는 한 아마 그냥 유지될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이미 그건 그 민주당으로부터 회의가 없었다라고 좀 아직까지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으로부터 회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얘기는 뭐 개인적인 사정을 친구 아마 고등학교 네. 동문 친구한테 아마 하소연하는 것 같아요. 난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변호사 구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정도의 하소연을 하는 정도였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회유의 어떤 요청이 있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깊은 고민을 얘기한 증언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지금까지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뒤바꿀 만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또 그때도 얘기했지만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진압이 그 내부의 진입으로 하라는 얘기는 곽 사령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 그 특전사 부대원들이 그때 그 비화기폰이 열려가지고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사실관계를 뒤엎을 만한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숙대 대표님 혹시 부연하실 내용 있어요? 그렇습니다. 헌재가 지난 2월 25일 날 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최종 종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헌재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평일을 열었고 금주에도 평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한덕수 지금 현재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지금 네.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선고도 누르고 있는 마당이면 당연히 지금 더군다나 구속 취소 결정까지 이루어진 마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일정도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헌재가 얼마나 지금 복잡한가 하면요. 40 헌재 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헌재 결정은 하고 난 이후지만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벌써 10일째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만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잡는다면은 그럼 40 재판관 이분을 심판에 참여시킬지 이것도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태의 선고기일을 발표하기는 상당히 헌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더 결정적인 게 헌재가 이번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분명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거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부분 이걸 먼저 해결하고 이 쉽게 말하면 내란죄 공소 제기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걸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결정을 또 봐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지금 한결없는 이 결정문을 써야 되는 건데 이 그 구속 취소 결정에서도 과거에 김재규 중앙정보원 부장의 그런 재심 청구가 지금 요 근래 됐지 않습니까? 수용이 됐는데 그렇듯이 많이 잘못되면은 또 재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헌재도 이 한결없는 결정문에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당사자들이 다 이게 승복하고 수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정을 하면은 헌재가 흔들려 버리면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분열, 혼란 이걸 불을 보듯 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헌재는 재판관 사이에도 서로 이론이 있는 부분 이 정리도 중요하겠지만 이 헌재 결정문 이 자체를 쓰는 것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태 대표님이 이 수사권 문제 얘기했으니까 이제 법원이 이번에 구속 취소를 인용한 배경 이 부분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적으로 구속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그 청구 이유였었는데 법원은 명확한 규정, 대법원 판례가 없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한 가지 이유를 달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법원에 그 보도한 그 공개된 자료를 보면 네. 이번에 판단은 그냥 수사 기일이 만료됐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 영장 그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안은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번의 경우가 아니라 해도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판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법원이나 좀 수사기관 간에 좀 진지한 이 사법 체계 내에서의 좀 검토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죠. 왜냐하면 그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 공수처다 그 수사 권한이 없고 국수본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직권남용을 갖고 내란죄로 수사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직권남용 자체는 대통령이 그 소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그 구속 취한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밝힌 내용은 이 상급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재심권은 직접적인 연관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건하고 그냥 다만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 조사 과정에서 구타와 폭행 반인권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재심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절차적 문제가 나중에라도 김재규 건처럼 재심 소요 여지가 있으니까 따져봐야 된다 하는데 그 얘기인즉슨 도리어 거꾸로 저는 그 판사의 판단 속에 머릿속에서 그 내용에는 상당한 유죄 심증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 이런 문제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자칫 여러 가지 이 결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에 좀 밀었어요.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아마 본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법부 내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또는 이쪽에서 뭔가 이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대법원 내에서도 혼란스러운 게 정상적으로 그 수사 체포영장이나 그 압수수색 영장이 다 발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네. 됐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법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판사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장 구속을 취한 판사는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시간 일정을 만료한 거로 판단했고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이 문제는 법원 내에서 뭔가 이 하급심에만 넘기지 말고 상급심과 대법원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빨리 결론을 좀 내고 재판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번에 이제 그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판단한다. 이건 기존의 관례를 좀 뒤엎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파급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유를 갖다 이제 담당 판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수사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그동안 일수로 계산을 한
검찰에서는 공수처에서 이 공소 제기 요구를 받고 그러니까 일수 계산으로는 뭐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 해가지고 그날 이제 한 건데 어제 이걸 판단한 지금 재판부에서는 일수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 예, 시간. 네. 시간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수사 절차상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고, 다음에는 이제 공수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란죄 수사 관련한 이 권한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걸 먼저 그렇죠. 풀어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수사 권한의 문제를 갖다가 재판부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어떤 수사 절차의 이 권한의 문제가 만일 지금 이 또 판사가 본안 재판에 지금 판사예요. 지금 네. 내란죄 이 본안 판사인데 이 내란죄 사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이게 만일 결론이 나게 되면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그런 증거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또 그걸 넘어가지고 이 본안 사건의 내란죄 재판의 공소 기각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 판사의 지금 심정으로는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한마디로. 구속기간 계산법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죠. 그리고 그걸 수사 주체인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이게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판사님 자신도 이걸 모르겠다. 얼마나 이게 지금 심각한가 하면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 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앙지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심각하면 이 상황까지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시스템에서도 이 웬만해 가지고는 이런 일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만큼 이 지금 현재 검찰도 이제 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부분은 이 검찰도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심대한지 여실없이 드러난 거죠. 즉 저 말의 결론은 이 공수처법이 정말 그냥 날치기로 그냥 그때 법조인들 대한변협까지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수처법만 만들어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뿐만 아니라 검사들의 잘못된 어떤 이런 강압적인 수사도 다 제동을 걸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바로 그냥 사법체계가 국권에게 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법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게 이 공수처법이에요. 태어나서는 안 될 이 법이 만든 장본인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참 어찌 보면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홍 대표님, 지금 김성태 대표님이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면 내란 혐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 절차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그 우려를 판사가 지금 한 거죠. 판사는 이제 본안 심사를 해야 되니까 본안 심사에 갔을 때 실제로 그 형사법상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보다도 이거를 수사 주체가 맞냐 또는 이 수사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공소가 돼서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거를 아마 우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과정이나 또는 영장 이 구속영장 발부 과정 등에서의 그 윤석열 변호인단 측의 대응을 쭉 받지 않겠습니까? 판사도.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판례도 없고요. 전혀 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 이제 구속적 부심을 했는데 구속적 부심은 기각했어요. 네. 근데 이제 구속 취소는 또 이번에 인용이 된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도 지금 입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번에 구속 취소는 아까 얘기한 지금 자꾸 이제 혼동이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 문제는 판사가 1번 문제가 만약에 자기가 이랬던 것 같아요. 1번 문제가 문제가 없었으면 2번 문제 수사권 문제 갖고도 한번 따져봤을 텐데 일단 1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2번 문제는 이 우려가 있다. 한번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대법원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아까 저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 공소가 유지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고 어떤 의미에서 약간 책임을 대법원에 좀 떠넘긴 듯한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 약간 왜 이 얘기를 썼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보통은 구속 취소 사유만 쓰고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은 건 안 쓰는 되는데 이걸 굳이 언급을 했거든요. 굳이 언급을 해서 이거는 본인이 어떤 판단을 내린 것도 아니고 우려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 결정을 해달라 이런 걸로 떠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이게 대법원이 이 문제를 논의를 할지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상당 기간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만약에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검찰 쪽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뭐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난 이유도 이건 뭐 날짜로는 이틀간 즉시 석방지기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였죠. 네. 즉시 항고를 하자.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우두머리로 이제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서 이제 기소를 하면서 이제 그 특수본의 입장은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수사를 담당했던.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검찰총장을 포함한 대검 수뇌부는 검사장 7명이 모여가지고 한 내용은 이건 법원의 결정을 그래도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혼란이 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옥신각신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틀째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로서 물론 이게 이제 특수본에서 이제 석방 지휘를 원래 주임 검사가 이걸 갖다가 이제 부장 검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지 않으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석방 지휘를 한 겁니다. 뭐 그 결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구속 취소 결정에 아까 홍익표 대표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구속기간 계산법에 이것도 문제지만은 공수처가 이게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공수처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걸 재판을 하는 게 맞느냐, 아주 원론적인지 문제에 봉착이 됐던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 담당 재판부 판사는 이걸 상급 취임해서 이 판단을 한번 구해보고 싶었었어요. 네. 김성태 대표님 잠시 쉬었다 좀 가겠습니다. 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품격 토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 주변에 많은 법조인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 판사 같은 경우는 이 구속 취소가 오히려 내란죄 본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어요. 그런 입장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만약에 진행된다면은 이 본 재판에서, 그러니까 본안 재판에서, 내란죄 본안 재판에서 이 내란죄를 따지는 심리보다는 이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의 위법성, 그러니까 구속의 적법성, 이 절차적 정당성, 이런 문제, 또 수사 주체, 이 수사를 해가지고 공소 제기를 요구한 이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도 이게 어디에도 그 권한을 부여한 게 없는데, 이런 데서 내가 쉽게 말하면 공소 제기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나는 기소됐기 때문에 이 재판은 맞지 않다. 만약 이렇게 가버리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 자체가 꼬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 즉시 항고권을 가지고 항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지 않은 이유가, 만약 여기서 즉시 항고를 하면 좀 전에 그런 내용대로 검찰도 같이 법원의 판단과 함께 같이 스텝이 꼬일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신네들은 일단 법원이 결정한 걸 존중하겠다. 이런 겁니다. 검찰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홍 대표님?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구속 취소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 기간을 제대로 못 맞춘, 물론 관행에 따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게 그 법조계 주변에서는 그 논란은 있었던 사안이에요, 보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걸 감안하면 이런 사안에 특별히 그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영장과 관련된 문제, 구속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라면 좀 더 그 논란이 없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도 이미 그 개별수사본부에서는 영장 청구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 지휘부를 모아가지고 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게 일이 결국은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번 일이 된 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즉시 항고가 지금 검찰에서는 이게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위헌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중지일 경우에 그 보석이나 또는 구속 형집행정지 이런 거, 구속집행정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되게 그런 이유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저 부모 상을 당했거나 또는 뭐 병이 아주 위중하거나 이런 경우에 깊이 인권 차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검찰이 또 못 나가게 즉시 항고하는 거, 이건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위헌이라고 얘기한 거지, 이렇게 그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그 상태가 중단되는, 그 거의 사실상 영구적으로 그 중단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검찰이 위헌 여부를 너무 광범위하게 여기에 갖다 붙였다, 이렇게 보고,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어쨌든 이 수사기관 특별수사본부에서는 구속영장 그 즉시 항고를 하자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저는 그 검찰총장이 그 현장 수사팀의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또 그 근거에도 없는 그 검사장급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까지도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뭐 자진 사퇴죠. 사퇴 얘기하고 있고, 탄핵 여부는 일단은 뭐 밝혔는데 이후에 그렇게 추진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예. 이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일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다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탄핵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3자가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국회에서 또 한 대통령 임기 지금 한 절반 좀 넘긴 그 과정에서 30번째 이제 탄핵이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엄청난 탄핵 남발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혼란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12.3 비상계엄의 이 정당성을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인데 이걸 또 이것 때문에 탄핵의 그 난발 이것도 있는데 이걸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검찰이 결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검찰도 준사법기관입니다. 그 검찰이 그런 결정을 검찰 사법기관의 그런 헌법에 보장된 그런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결정을 갖다 존중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걸 또 탄핵의 사유를 삼아가지고 탄핵을 한다? 그럼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이 자체가 엄청난 또 사회적 갈등 분열을 양상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서도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가장 핵심적인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수사권 있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이렇게 위반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의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는 본안을 또 담당하는 판사로서 이 상태로 가면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미연에 지금 풀고 가자는데 그 판사의 결정을 갖다가 존중한 검찰을 갖다가 다시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어느 도단이죠. 이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정치적으로는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무한한 비판을 하더라도 아니 근데 탄핵 여부는 이후에 뭐 그 정국상에 봐야겠지만 최소한 심우정 총장과 검찰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 정도는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없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매우 비상식적인 지금 처신이에요. 이 탄핵 카드에 대한 여론 부분은 지금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네.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금 공수처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의 실제적 그 내용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했고 그 탄핵 소추 의결이 적법한 또 국회의 결정인지 그걸 헌재에서 심판해달라. 그래 탄핵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 준비 기일 당시에 쉽게 말하는 국회 탄핵소추팀 변호인과 헌재가 이 내란죄 부분을 드러내고 쉽게 말하면 탄핵 심판이 그 진행이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걸 존중한다. 뭐 이래 이 자체가 엄청난 불신과 혼란을 가져간 그 한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공수처가 이 내란죄 쉽게 말하면은 수사 주체로서 수사관이 없는 그런 공수처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헌재 심판에서는 드러내고 이 탄핵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게 국회 심정이 거기 내면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 공수처가 이런 수사 주체로서도 정확하게 헌법과 법률도 오직하면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도 이 수사할 권한이 없는 데서 수사를 해가지고 영장 청구하고 또 공소 제기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은 이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처음부터 이 서부지법 판사 같은 경우 또 영장 쇼핑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편법을 또 가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공수처는 이참에 사실상 제일 먼저 지금 사태를 통해서 이 혼란의 책임을 지고 그만둘 사람은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죠. 그래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공수처법이 과연 유지가 돼서 또 그 본연의 공직자 그런 수사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이 앞으로 계속되어져야 하는 건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이때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대 입법 권력인 제1야당 민주당이 이 판단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더 현실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어떤 공수처 폐지 주장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대표님? 뭐 그 현실적으로는 이건 좀 정치 공세적 측면이 강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공수처가 과거 정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검찰 개혁의 상징이었고
현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이 공수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수처가 불안정한 모습으로 출발한 건 맞지만 이후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수사 인력도 강화하고 뭔가 일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 게 아니라 사실 그 무력한 기관으로 만들어 온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능 기관을 만든 거는 저는 지금 정부 여당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한 게 뭐 있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없애자. 그러니까 불능화 시켜놓고 없애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저는 뭐 궁극적으로 원래 그 검찰 개혁이나 이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이어서 만약에 그 미국식의 FBI와 같은 중수청, 중앙수사청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면 공수처는 그 당시에는 좀 더 공수처의 존재 여부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검찰은 이제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중앙수사청이 수사권을 완전히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종합적인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이제 이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한다면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홍익표 대표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이에 중앙수사청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이제 모델이죠. 모델이면서 그래서 이제 이 국수본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그 전 단계로 거기 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보완하면은 뭐 지금 홍 대표님 말씀처럼 이 이제 국수본이 이제 그 역할을 충분히 대행할 수 있는데 그럼 그때도 이 지금 현재 이 공수처가 또 이번 같은 경우도 이 하를 참 부른 게 수사 역량이나 능력도 검증되지도 않으면서 이미 검찰과 경찰이 그 지금 각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걸 수사 중단하고 이첩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실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역력하게 그걸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장이 정말 엉뚱한 이 공명심으로 자기네들이 뭐 이 대통령 수사를 한답시고 그렇게 또 간할 지법인 중앙법원이 아닌 서부법원까지 그냥 이렇게 동원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행태를 보인 게 결론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 이 엄청난 혼란으로 비춰지는 이 상황까지 온 것이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법원이 아니고 검찰에 어떻게 보면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이제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거고 이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고 합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구속영장을 갖다가 청구한 그 법원에서 또 취소 결정까지 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수많은 법률가 출신들이 왜 이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홍익표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는 면과 유감스러운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불리할 때는 피의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왜 하필 꼭 현직 대통령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지 우리 헌법 질서가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법원의 판단은 유지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검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 검찰이고 두 번째 즉시항고라는 제도적 절차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담당 수사본부에서는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가 이걸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장 수사팀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현장 수사팀에서는 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못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이게 판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구속 취소 관련돼서 그렇다면 검찰도 상급심에 따져보자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물러쓰는 것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검찰이 이렇게 일관되게 이 입장을 유지할 건지 한번 따져볼 문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옵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칠곡분기점 1차로는 승용차 관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수원 부근 4차로입니다. 화물차 고장나 있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반포에서 서초까지 막히고요. 신갈분기점에서 기흥 동탄까지 어렵습니다. 남사 진입 부근에서 남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환간 휴게소 부근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무안 2터널 부근에서는 현재 정전되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대명터널 부근에서 홍서천 분기점까지는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고장난 차 서 있고요.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보 감독이 오늘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오만과 요르단전에 출전할 선수 명단 발표하죠? 네,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2시간 안에 남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송흥민, 이강인, 뭐 김민재, 또 이재성, 황인범 이런 선수들은 뭐 그냥 다시 한번 기용될 것 같은데 네. 항상 이제 관심을 끄는 건 새로운 얼굴이 누가 나올까. 아하. 예. 한때 이제 양민혁 선수가 나와서 최연소 네. 국가대표 기록도 세우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격수 라인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의 그 콜을 기다리는 선수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셀틱의 양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6경기에서 4골을 넣고 도움 5개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때쯤 한번 불러줄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뭐 여러 번 불림을 받았던 오연규 선수 같은 게 벨기에 행크의 이 선수도 30경기에서 9골 정도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전도 득점력이면 골이 꼭 필요할 텐데 한번 불러주지 않을까 생각하실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K리그 대표 주자인 대전으로 옮긴 주민규 선수 지금 이제 4골 기록하면서 리그 1위거든요. 그래도 역시 토종 스트라이커 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 또 마음이 편하겠지만 이런 선수들은 기대감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초침이 물론 뭐 어느 정도 지금쯤 윤곽에 잡혔겠지만 공식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이 그 4승 2무입니다. 조 1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월까지 남은 경기 4경기. 근데 이번 3월에 2경기를 치르게 되면 사실상 2경기를 모두 이기게 되면 조 2위를 확정짓게 되거든요. 그럼 11번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짓게 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뭐 경기장에서 나가라 그렇죠. 이런 소리 듣고 팔레스타인하고 비겨서 힘든 상황을 맞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대표팀을 안정시키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되는 선수는 17일에 소집하게 되고요. 20일은 이제 고향에서 오만전을, 그리고 25일은 수원에서 요르단전을 갔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놓친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 소식도 알아보죠. 본머스와의 경기에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다고요? 네,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3경기 연속 패배를 막는 결정적인 페널티킥 골을 터뜨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본머스와의 홈 경기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을 때는 뭐 흔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아크마르 네덜란드 팀하고 이제 유로파리그 16강전 지난번 1차전에 졌기 때문에 2차전에 총력전을 기울이자 하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선수 이렇게 바꿔서 해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출전을 안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싶었어요. 근데 전반에 선제골을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래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출전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나가서 전반 시작하자마자는 경기를 잘 풀지 못했어요.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장면이 2대1로 뒤지고 있던 후반 39분에 나옵니다. 왼쪽을 파고들어서 정말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 뻔했었는데 골키퍼 손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페널티킥 존 안에서 넘어져서 이제 페널티킥을 얻은 상황이잖아요. 손흥민 선수 최근 좀 부진했고 또 뭐 저랬기 때문에 정말 그냥 생각하기에 정말 강하게 차놓을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네. 여유가 있었어요.
그 골키퍼를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속이고 차는 킥을 이제 파렌카킥이라고 하잖아요. 예, 툭 차서 넣는 거. 네. 무슨 파네카킥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저게 뭔가 그랬었습니다. 네, 골키퍼를 속여서 그냥 가볍게 차는 뭐 심지어는 뭐 툭 차 넣는 네. 이제 그런 킥인데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2대2 동점을 만들고 후반 39분이니까 사실 동점골 들어갔을 때 역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본머스가 수비를 잘해서 2대2로 비겼고 결국 10경기 만에 리그 7호 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3연패를 저지한 것 그리고 승점 1점을 추가해 준 것은 손흥민 다 왔다. 근데 조금 아쉽죠. 만약에 어차피 14일 경기인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를 선발 출전시켜서 전반부터 좀 활용을 했었다면 이렇게 끌려가는 경기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면 토트넘이 한 경기를 잡고 시작했으면 뭐 물론 이제 상위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13이니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자꾸 우리 뭐 위닝 헤빗이라고 하나요? 자꾸 이겨가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14일 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알크마르하고 이제 2차전을 갔는데 1차전 졌기 때문에 2차전을 뒤집어 엎어야지만 손흥민 선수 지금 아직 토트넘에 간 다음에 우승 못해서 무관의 제왕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승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대회가 유로파리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집중해서 또 특유의 골 결정력 살려봤으면 합니다. 네. 메이저리거들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상 복귀한 이정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김혜성은 도쿄 개막전 명단 합류가 불안한 상황이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정우 선수 샌디에고와의 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오늘은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근데 볼넷으로 나가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가면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시카고 화이트하우스전에서 두 번째 홈런도 터뜨렸고 지금 타율이 24타수 8안타 정확히 3할 3푼 3리입니다. 네. 3할 때 타율을 유지하고 있고 수비도 안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정우 선수 출전하면서 팀이 9승 3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번 타자로 기용하든 3번 타자로 기용하든 뭐 잘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상에서 복귀한 이정우 선수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김혜성 선수 이제 오늘 사실 그 애슬레틱스와의 시범 경기에 유격수로 교체 출전해서 2타점 2루타를 터뜨렸거든요. 네. 한번 꺼질 듯하면 홈런을 터뜨리고 한번 좀 위험한 상황이 오면 이렇게 2루타 터뜨려서 기사회생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메이저리그 투수들에 대한 적응력이 약간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삼진이 거의 10개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지금 타율이 한때 7푼까지 떨어졌다가 1할 9푼 2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2할 때 타율을 회복하고 또 지난 경기에서는 볼넷을 얻어 나가서 도루도 했거든요. 네. 출루도 하고 도루도 하고 전체적으로 기동성이 필요로 한 LA 다저스에서 상당히 좋은 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도쿄에 주전으로 합류할 가능성 26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이제 엑스트라 카드라고 해서 해외 전지훈련을 가거나 해외 원정을 할 때 5명 정도의 선수를 더 데리고 가거든요.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리고 나머지 시범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다고 하면 도쿄에서 하는 그 시카고 컵스와의 개막전 네. 선발 출장도 가능해 보이고요. 뭐 교체 출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좀 점쳐봅니다. 불안하지만 가능하다. 네. 네. 올해 프로야구 시범 경기부터 관중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1000만 관중으로 프로야구 네네. 인기 대단하다 그랬는데 네. 어제는 시범 경기인데 7만 1288명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하루 시범 경기 관중으로는 역대 최대거든요. 네. 근데 사실 토요일 날 67,264명이 찾았을 때도 그것도 최고 기록이었어요. 근데 하루 만에 10,000명이 더 찾은 겁니다. 야. 시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내야만 개방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외야까지 개방을 했다면 거의 8만 관중이 될 수도 있어요. 시범 경기에서는 내야만 해요. 네, 특히 저기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경기장 특히 뭐 삼성 라이온스 같은 경우에는 다 열거든요. 그러면 시범 경기인데 한마디로 연습 경기인데 2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와서 일방적인 응원을 펼칩니다. 네. 그러니까 야구에 대한 기대감 무척 커져서 사실 선수들에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시범 경기에 뭐 신인 선수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이적생 선수들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박병호 선수
삼성 라이온스 파크에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그 시범 경기에서. 그렇다 보면 삼성이 지난 시즌 2위였잖아요. 굉장히 관심을 더 끄는데 그 라이온스 파크의 많은 팬들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모두 5차전 끝장 승부로 펼치게 됐다고요? 네, 사실 삼성생명이 BNK에 좀 불리하다 1승 2패로 생각했었는데 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51대 48. 뭐 그리고 이제 앞선 경기에서는 우리은행과 KB가 나란히 2승 2패.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자체가 다 2승 2패. 마지막 이제 오늘 내일 끝장 승부를 펼쳐야지만 가게 됐어요. 네. 경기는 되게 재밌는데 근데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득점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BNK하고 삼성생명도 51대 48. 그리고 대체적인 점수가 이 정도가 나오고요. 많이 나야 60점대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농구 한때는 정말 3점슛 펑펑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활기찬 경기, 짜릿한 경기가 펼쳐졌는데 요즘은 너무 좀 이렇게 득점이 터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고 있어서 자칫 국제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짧게 네. 안세영 선수 소식 하나 전해주시죠. 네, 그 라이벌 천이페이를 꺾고 그 프랑스 오를레앙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의 월드 투어 오를레앙 마스터스를 2대0으로 물리치고 우승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잠깐 부상으로 쉰걸제하면 국제대회 3연속 우승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전형 오픈까지 우승하게 된다면 4대회 연속 우승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10일 월요일 정책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